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드디어 MB가 검찰에 소환됩니다. 네. 감회가 남다르시겠어요. 네, 저뿐만 아니고 온 국민분들께서 다 감회가 남다른 날이 아닐까 싶습니다. 음, 박근혜야 뭐 우리가 촛불혁명의 힘으로 끌어내렸지만 이명박은 온전히 임기를 마쳤고 최근까지도 멀쩡하게 잘 밖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예, 예. 예, 정말 이번 검찰 소환을 계기로 우리 사회의 정의가 이명박에게까지 꼭 전달이 되기를 굉장히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음, 저도 두근두근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명박의 검찰 소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제가 한국 재벌 흑역사 상권을 구약, 한국 재벌 흑역사 하권을 신약. 이거에 이제 비유를 했는데, 그러고 보면은, 상권은 이제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그룹을 다루지 않았습니까? 네, 현대그룹 전반을 다뤘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주영 회장을 아브라함이라고 한다면 정몽구 회장은 뭐 이삭쯤 되겠어요. 굉장히 적절한 비유 같습니다. 딱 그런 관계인 것 같아요. 그 예, 정도 예. 비중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정몽구라는 사람에 대해서 따로 떼서 이야기를 드리려는 건 아니고요. 예, 예. 이 정몽구가 과연 이명박과의 관계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는지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예, 예. 우리가 지금까지 정경유착 이야기를 할 때 너무 이재용과 박근혜 혹은 이명박과 삼성 이런 이슈들이 너무 커서 다른 이슈들이 좀 묻히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음, 그런데 엊그제죠. 참여연대가 놀라운 폭로를 했습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묵직한 폭로였는데요. 음, 역시 언론에서는 거의 잘 다루지를 않더라고요. 예. 이 이유가 두 가지로 보이는데 당연히 첫 번째 이유는 현대차 역시 삼성에 비해서 규모만 작을 뿐이지 굉장히 강력한 기성 언론들의 스폰서입니다. 음,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사실 한국 재벌들의 역사를 보면 이 현대라는 그룹이 보여온 악랄한 행태는 단연 원톱이었어요. 예, 예. 역사적으로는요. 그런데 정주영의 현대가 몰락한 이후에 삼성이 압도적인 1위가 되면서 2위로 물러선 현대차 그룹은 대충 나쁜 짓을 해도 삼성에 좀 묻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이게 저는 2위가 누릴 수 있는 혜택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음, 그러니까 이재용 재산이 한 얼추 9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9조 원의 재산이 얼마나 부당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도 많이 말씀을 드렸고 이제는 많은 민주시민들이 이 사실을 알고 계시죠. 이재용의 동생인 이부진, 이서연도 매우 나쁜 방식으로 재산을 불려온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음, 그런데 정의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정의선이 누구야? 이런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예. 이 정의선이 바로 정몽구 아들입니다. 음, 현대차 3대 승기의 주인공이죠. 예.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고 무지하게 나쁜 놈인데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이 사람을요. 그러면은, 야곱쯤 되겠군요, 야곱쯤. 그렇죠. 그런 사람인 겁니다. 네. 정말 적절한 예, 비유였습니다. 예, 예.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예. 정성이 이 이름을 이야기를 하면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80%쯤 됩니다. 예. 정몽구의 장녀고요. 아, 지금 이노션이라는 현대차 계열의 광고회사 오너입니다. 음, 그런데 사람들이 모르죠. 정명이 이러면 어떻습니까? 이 정도 되면 아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아, 예, 현대카드, 현대캐피탈 같은 현대차 그룹 계열의 금융사를 물려받을 가능성이 높은 둘째 딸입니다. 역시 매우 비중 있는 인물이지만 사람들이 잘 모르죠. 정윤이 이러면 진짜 아무도 모릅니다. 막내딸이래요. 예. 헤비츠 호텔 앤드 리조트라는 곳을 물려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음, 무슨 이야기냐면 정몽구도 마찬가지고요. 그의 자녀가 1남 3녀인데 이 자녀들도 현대차 그룹의 3세로 주요 계열사들을 다 물려받을 거예요. 지금 소문으로는 정몽구 회장이 치매에 걸렸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곧 이 3세들의 시대가 열릴 겁니다. 그리고 이 3세들도 굉장히 악질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불렸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잘 모른다는 게 문제입니다. 예. 삼성이 원톱이 된 이후에 너무 세상의 관심이 삼성과 이재용 쪽에 쏠리다 보니까 음, 현대차 정몽구 일가는 좀 거저먹는 듯이 악행을 저질렀던 경향이 있었던 거죠. 예. 아까 제가 이재용 재산이 9조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엄청나서 그렇지 정의선 그 아들도요. 지금 재산이 3조 원 정도 됩니다. 이 3조 원 모으는 과정도 개판 5분 전이에요. 어마무시한 탈법과 편법이 있었습니다. 잘 안 알려졌을 뿐이죠.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명박이 검찰에 오늘 소환이 되죠. 근데 사람들은 이명박의 온갖 나쁜 짓에 대해서도
이팔성도 심지어 이야기가 되고요. 제과점에서도 돈을 받았다는 것도 이야기가 되는데 다스 이야기도 다 하고 하는데 의외로 정몽구하고 이명박이 어떤 유착을 했느냐, 어떤 나쁜 짓을 했느냐에 대해서는 의외로 상상력이 조금 제한이 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예. 그런데 상식적으로 보면 다스는 자동차 부품 회사죠. 그리고 매출의 90%를 현대차 그룹으로부터 받습니다. 그리고 정몽구는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사면을 받았던 인물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뭔가 야료가 있을 가능성은 무지하게 높다고 생각을 하는 게 상식입니다. 그렇죠? 참여연대 폭로를 살펴보기 전에 하나만 더 사적인 이야기를 덧붙이겠습니다. 정몽구가 1938년생입니다. 이제 올해 80이죠. 이명박이 1941년생입니다. 올해 77이고요. 이 두 사람의 나이 차이가 3살밖에 안 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젊은 시절에 현대건설이라는 분야에서 동고동락을 한 사이입니다. 1970년대 이명박이 현대건설 사장이었고요. 정몽구는 한국도시개발이라는 현대그룹 계열사 사장이었어요. 그런데 한국도시개발은 현대건설에서 분사를 한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역할 분담이 어떻게 되냐면 정몽구와 이명박은 건설이라는 카테고리 아래서요. 정몽구가 한국도시개발 사장으로 택지를 따오고 건설 프로젝트 같은 걸 따오면 이명박이 거기에 아파트를 지었던 겁니다. 요 프로젝트로 굉장히 가까웠던 사업 파트너였던 거죠. 당연히 상상을 해보면 당시의 관계는 압도적으로 정몽구가 우위에 있었을 겁니다. 나이도 정몽구가 3살이 많았고 정몽구는 이제 당시에는 정주영의 차남이었습니다. 지금은 장남이지만 원래 장남이 1982년에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어서 장남이 된 거거든요. 어쨌든 정몽구는 오너의 아들이었으니까 압도적인 힘의 우위가 있었겠죠. 이명박은 전문 경영인이었을 뿐이었고요. 예. 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분명한 건 뭐냐면 정몽구와 이명박은 거의 동년배 사이로 건설 사업을 하면서 청춘을 함께 보낸 직업적으로 굉장히 가까웠던 사이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 속에서 이명박이 현대차의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다스를 만들었고 현대차는 이 다스의 일감을 지속적으로 몰아줬습니다. 그리고 이명박이 당선되자마자 비자금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던 정몽구를 사면 복권해주죠. 예. 우리가 알고 있는 돈의 신, 이명박의 성격을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이 관계에서 아무런 대가가 오가지 않았을 확률이 몇 %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대가가 오갔다면 뉴욕제가나 이팔성 정도가 갖다 바친 뇌물의 액수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규모가 클 거라는 상식적인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예. 검찰도 지금 삼성뿐 아니라 현대차도 다스 소송비를 대납했다는 의혹을 잡고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전해진 바는 뭐냐면 현대차가 2009년에 다스의 소송 비용을 대납하는 형식으로 100만 달러를 이명박에게 건넸다는 혐의예요. 10억 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이 부분을 검찰이 뇌물로 의심을 하는 거죠. 반면에 현대차는 그거는 우리가 특허 소송 2건의 비용을 낸 거지 뭐 다스하고는 무관하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고요. 요 부분에 대해서도 삼성과 현대차에 대한 강도가 조금 달라요. 삼성은 370만 달러, 60억 원 가까운 돈을 대납한 혐의가 있는 거고 지금 피의자 신분인 겁니다. 예. 이학수 부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을 했죠. 그런데 현대차는 아직까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요. 현대차가 삼성에 가려져서 그렇지 이명박과 정몽구의 사적인 관계를 생각을 해보면 저는 정몽구가 훨씬 더 이명박에게 뭔가를 많이 쥐어줬을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12일에 참여연대가 폭로를 했습니다. 폭로를 살펴보겠습니다. 2009년에 현대차 계열사 중에 현대 MC트라는 계열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차 그룹이 이 계열사를 다스에 매각을 하려고 합니다. 이 정황을 보여주는 계약서를 익명의 공익제보자로부터 참여연대가 입수를 해서 양해각서를 공개를 했습니다. 물론 실제로 이 계열사를 매각하는 과정은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미수에 그친 겁니다. 그런데 이 현대 MC트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차량 시트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현대차 그룹 계열사니까 당연히 매출의 100% 가까이가 현대차에 납품을 하는 걸로 나옵니다. 예. 지분도 100% 현대차 그룹이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안정적인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그냥 시트 만들어서 현대차 기아차에 납품을 하면 되는 거예요. 예. 이익률이 높지는 않지만 거저먹는 회사인 건 분명한 거죠.
이 회사 재무제표를 보면 매출이 매년 4,50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거의 일정하게 그 매출이 유지가 돼요. 이익을 많이 남기진 않지만 매출 규모는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회사는 본사의 이익을 많이 넘겨주려고 만든 계열사이기 때문에 오너가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이익이 엄청나게 나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래도 이익도 매년 안정적으로 50억 가까이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매출 4,500억짜리 알짜 회사를 현대차그룹이 다스에 팔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개된 계약서를 보면 파는 쪽인 현대차그룹의 이름과 도장, 간인까지 다 찍혀 있습니다. 회사를 사려는 쪽인 다스가 도장만 쾅 찍으면 바로 계약이 체결이 되는 그런 완성 단계의 계약서였다고요. 이 계약서가 만들어진 시간이 2009년 12월 1일로 나옵니다. 그럼 이제부터 추정을 해보는 겁니다. 보통 이렇게 기업의 인수합병이나 매각은 논의 과정이 한 1년 넘게 유지가 됩니다. 참여연대에 제보를 한 공익제보자에 따르면 이 계약이 논의된 게 2008년 8월 15일에 정몽구가 특별 사면하고 복권을 받았는데 요 바로 직후부터 논의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때부터 이제 현대차그룹이 다스의 일감 몰아주기를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계약이 왜 무산됐냐면 아까 그 계약서가 이제 다스에서 도장만 꽝 찍으면은 최종 서명이 되는 건데 예. 마지막 계약 체결 직전에 다스가 욕심을 더 부렸다는 겁니다. 이 제보자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원래 이 과정이 이랬다는 거죠. 현대차 비자금 사건으로 정몽구가 2008년 6월에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요. 딱 73일 뒤에 이명박이 정몽구를 특별사면 복권해 줍니다. 예. 그리고 그 직후에 이명박 쪽에서 이런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제보자 주장에 따르면 현대차의 시트 사업부를 통째로 내놔라.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아, MB가 정몽구한테요? 네, 그러니까요. 야. 이게 제보자 주장입니다. 너무 이상적인데요? 어떻게 그 하청업체의 실소유주가 원청업체 보고 네 회사 중 일부를 달라. 아, 이건 좀 너무 이상적이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죠. 예, 근데 이게 사실이라면 어마무시한 요구를 이명박이 한 거예요. 제보자 말이 사실이라면. 예, 예, 예. 그런데 이 시트 사업부를 통째로 내놓을 수는 없는 겁니다. 현대차 입장에서도 이건 너무 큰 거니까요. 예, 예. 그래서 현대차에서 협상을 벌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시트 사업부 통째로 줄 수는 없고요. 드릴 수는 없고요. 우리 계열사 중에 시트를 만드는 현대 MC트라는 회사가 있는데 요걸 다스에 팔게요.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계약서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계약이 왜 떨어졌냐면 이유가 황당한데 다스가 최종 기업을 사고 파는 매각 단계에서 현대 MC트라는 회사를 살려면 돈을 얼마를 주고 뭐 이런 계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다스가 현대 MC트를 공짜로 내놔라 이렇게 주장을 했대요. 야. 제보자의 주장입니다. 야. 이게 사실이라면 이명박과 다스는 날강도계의 레전드가 되는 겁니다. 네. 살아 숨쉬는 날강도의 전설의 반열에 오르시는 거죠. 아, 저희는 이럴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관용어인데 클래스가 다르다. 클래스가 다른 겁니다. 네, 진짜 클래스가 그렇습니다. 다르다. 예. 아, 정말 참. 제가 이 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 이걸 쭉 보다가 진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현대 MC트라는 회사는 말씀드렸듯이 연 매출이 4,500억짜리 회사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현대차그룹 정봉구한테 가서 야, 연매출 4,500억짜리 회사를 공짜로 내놔라.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예. 제보자 말이 사실이라면 이명박은 실로 클래스가 다른 제안을 한 거죠. 아이고 참.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게 훨씬 설득력이 있어요. 이명박과 정몽구의 관계를 생각해 봤을 때 그리고 정몽구가 유죄 판결을 받자마자 70일 만에 이명박이 정몽구를 사면 복권해줬다는 사실을 상기해 봤을 때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다스 소송비 대납 규모가 10억 원인데 이명박이 이 10억 원을 현대차한테 받고 만족을 했겠습니까? 대학 후배인 이팔성한테도 20억 원 넘게 받는 사람이 현대차 그룹에 총수를 사면해줬는데 10억 원 받고 만족했을 리가 없다는 거죠.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요. 그런데 이제 이 상황은 현대차가 이명박한테 아무리 설설 기어도 아니 매출 4,500억짜리 회사를 어떻게 무상으로 넘겨줄 수 있겠습니까? 이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계약이 무산됐다는 건데요. 제보 내용이요. 그 대신에 다스가 현대차로부터 엄청난 물량을 받게 됐다가 참여연대 폭로 내용의 요지예요. 예. 그러면 이 제보자의 주장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을까요?
저는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음. 왜냐하면 계약서,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양해각서인데요. 이 각서가 일단 있어요. 이 각서가 공개가 됐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현대차 그룹이 매출 4,500억짜리 알짜 회사를 다스에 넘기려고 했다. 이건 분명하다는 겁니다. 예. 왜 그랬냐는 거죠. 이게 뇌물이 아니면 현대차가 이 회사를 다스에 넘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건 왜 제가 그렇게 확신하냐면요. 현대차 그룹은 세계적으로 수직 계열화라는 경영 방침으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입니다. 이 수직 계열화가 뭐냐면 어떤 산업에는 핵심 산업이라는 게 있고요. 그 핵심 산업 앞뒤에 전방 산업이라는 것도 있고 후방 산업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전방 산업은 핵심 산업의 앞단계 산업을 말하고요. 후방 산업은 핵심 산업의 뒷단계 산업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산업이 있다면요. 자동차 산업에서는 당연히 자동차를 만드는 산업이 핵심 산업이죠. 그러면 뭐가 자동차 산업의 전방 산업이냐? 자동차의 앞단계 산업, 그러니까 자동차에 사용되는 철판을 만드는 철강 산업이 전방 산업이 되는 겁니다. 후방 산업은 자동차가 다 만들어진 다음에 판매가 되면 이걸 관리해주는 자동차 수리업, 자동차 보험업, 자동차 할부업 이런 게 이제 후방 산업이 되죠. 예. 그런데 기업이 경영을 할 때 두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어떤 패턴은 핵심 산업에만 집중하는 기업이 있어요. 나는 자동차 만드는 그 일에만 올인할게. 우리 핵심 역량을 거기에다가만 쏟아붓는다. 철강이나 할부업 같은 전후방 산업은 우리 주력이 아니니까 다른 곳에서 알아서 해. 이런 관점이 있습니다. 애플 같은 회사가 대표적인 기업이죠. 애플은 오로지 핵심 산업인 휴대폰의 디자인과 설계에만 집중을 합니다. 휴대폰 만드는 공장도 애플이 안 가지고 있어요. 그것조차도 자기들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후방 산업을 전부 다른 회사에 넘기고 핵심 사업에만 역량을 집중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예. 반면에 다른 관점을 갖고 있는 기업도 있어요. 핵심 산업도 내가 하고 전방 산업, 후방 산업까지 전부 다 내가 해먹을래.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산업이라면 전방 산업인 철강도 우리 계열사가 맡고 후방 산업인 자동차 수리업, 할부업, 운송업도 전부 우리 계열사가 맡고 하여튼 자동차와 관련된 전후방 사업을 전부 다 계열사로 만들어서 내가 다 해먹을게. 이런 회사가 있어요. 예. 이런 전후방 산업을 모두 자기 계열사로 두는 형태를 수직 계열화를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 수직 계열화라는 말이 그런 말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대차는 우리나라 재벌들 중에서도 압도적으로 이 수직 계열화 분야에서 1등인 기업이에요. 그리고 세계적인 자동차 메이커들 중에서도 이 수직 계열화 분야에서는 압도적인 1등인 기업입니다. 철강도 하죠. 시트도 하죠. 운전대도 만들죠. 부품도 전부 다 현대차 계열사에서 만들어요. 공장을 짓는 것도 현대건설에서 합니다. 차를 만들면 운반은 글로비스가 맡죠. 할부는 현대캐피탈에서 합니다. 광고는 이노션에서 하죠. 그러니까 거의 완벽하게 자동차와 관련된 전후방 산업을 수직 계열화를 통해서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그냥 내린 평가가 아니고요. 객관적인 평가가 그렇습니다. 조선일보에 작년에 나온 기사를 보면 제목이 이래요. 수직 계열화 덫에 걸려 현대 기아차 그룹 급브레이크라는 기사 제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 내용을 보면 조선일보가 이렇게 써요. 현대그룹은 현대 기아차를 정점으로 자동차 원재료인 강판부터 부품, 완성차까지 모두 생산하는 수직 계열화가 전 세계 완성차 업체 중 가장 잘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객관적인 평가라는 겁니다. 예. 이게 조금 더 해석을 해보면 이런 뜻인 겁니다. 현대차 그룹은 계열사를 더 만들면 만들었지 절대로 계열사를 파는 그룹이 아닙니다. 현대차 그룹은 지금까지 10몇 년 동안 활동해오는 걸 보면 일관되게 그룹 계열사 숫자를 계속해서 늘려온 대표적인 그룹이에요. 이게 이 그룹 본능입니다. 수직 계열화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절대로 계열사를 팔지 않고 계열사를 확장해 나가죠. 이게 삼성하고도 조금 다릅니다. 삼성은 이재용이 집권한 다음에 화학 분야를 롯데에 넘겨요. 그리고 금융, 전자, 바이오 이 세 부분에 집중하겠다. 이런 성향을 드러내기 시작을 하죠. 그런데 현대차는 아니에요. 계열사의 혁신이 무지하게 많은 그룹입니다. 그런 현대차가 갑자기 연매출 4,500억짜리 시트 만드는 회사를 팔려고 했다는 거예요. 양해각서까지 썼다는 겁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이게 이명박과 아무런 연관성이 없이 자발적으로 회사를 팔려고 했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이 거래 시도 자체가 정몽구와 이명박의 뇌물 거래의 일환이었다고 보는 공익제보자의 말을 굉장히 신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뇌물의 한 시도였다면 이제 봐야 될 것은요. 적어도 정몽구와 이명박 사이에 오가는 뇌물의 규모를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절대로 다스 소송 비용 10억 원 대납 이 정도 규모일 리가 없다는 겁니다. 이팔성한테도 20억을 받아가는 이명박이 국내 2위 재벌이자 자기하고 현대건설에서 아삼육을 맞췄던 정몽구를 사면해주는 대가로 10억 원만 요구를 했을 리가 없다는 거죠. 공익제보자의 말을 믿는다면 적어도 이 거래에서 이명박이 요구했던 건 연매출 4,500억짜리 기업을 공짜로 내놓으라는 거였어요. 그러면 이걸 기반으로 상상의 날개를 펴보는 겁니다. 이걸 낱낱이 뒤지면 정몽구와 이명박의 거래가 이제 나중에 나오게 된다면 제 상상은요. 그 뇌물의 규모는 최소한 수백억에서 천억 근처를 왔다 갔다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게 제 상상입니다. 예. 물론 이건 참여연대 폭로 단계고요. 참여연대는 이 폭로를 바탕으로 정몽구와 이명박의 유착에 대해서 검찰이 심도 깊게 수사해 달라는 요청을 해놨습니다. 이 요청이 받아들여져서 차후에라도 이 분야에 대해서 수사가 깊게 진행되면 다른 재벌들과 이명박과의 거래 규모도 짐작이 되게 될 겁니다. 이건 10억, 20억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4,500억짜리 회사를 공짜로 내놔라 이런 요구가 나왔을 정도니 재벌들과 이명박과의 유착은 거의 천문학적인 돈이 오갔을 가능성이 높아 보일 수 있다는 상식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죠. 오늘 이명박이 검찰에 소환이 되는데요. 시작에 불과할 겁니다. 부디 검찰이 지금까지 나온 혐의를 잘 파헤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식적으로 너무나 의심스러운 정몽구와의 유착도 심도 깊게 파헤쳐서 정의가 정말 바로 서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은 정몽구와 이명박의 거대한 유착 가능성에 대해서 참여연대 폭로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예. 자, 이원배 기자님, 한국 재벌 흑역사 상권 하권 이 책을 산 사람에게는 영생의 축복이 내려진다는 뭐 그런 농담이 있습니다. 예. 네. 자, 그래요. 이원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